앞부분에는 우리 극복해야 될 전통적인 수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면, 두 번째 부분은 이제 나아가야 될 수업 혁신의 방향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선생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석기 시대나 신석기 시대나 고려 시대나 조선 시대나 현대나 시대를 막론하고 좋은 수업의 모습은 동일하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시대에 따라서 좋은 수업의 모습이 바뀐다고 생각하세요? 물론 후자라고 생각하시겠죠. 당연히 후자입니다. 그러면 좋은 수업이나 수업 혁신의 방향은 왜 바뀌느냐? 시대가 바뀌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좋은 수업에 대한 우리의 방향 감각을 제대로 찾기 위해서는 우리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에 대한 통찰과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뭘까요? IT 관련된 말. 아마 선생님들이 AI 떠올리실 겁니다. AI, 인공지능을 떠올리실 텐데, AI에 대해서 우리가 피부로 느끼게 된 건 아주 유명한 대결 때문이죠. 세계의 대결. 뭐가 기억나시죠? 2016년에 있었던 세계의 대결은 알파고와 이세돌의 대결입니다. 그 알파고가 우리에게 던져준 충격이 뭐냐 하면, 과거에 전기기관, 그 다음에 전기의 발명, 그 다음에 산업화 시대가 모두 인간의 육체 노동을 대체하는 공학들이 생겨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인간의 정신 노동, 물론 이제 컴퓨터가 계산 능력이나 연산 능력을 대체하기도 했지만, 이제 알파고로 상징되는 딥러닝 또는 머신러닝으로 상징되는 새로운 로봇과 기계들은 우리의 추론 능력을 비롯한 인간의 고등 사고 능력까지 대체하는 시대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해야 될 것인가는 우리 교육이 직면하고 있는 심각한 문제인데요. 그와 관련해서 답은 딱 한 가지입니다. 많은 학자나 교육학자들 이야기하는 답은 딱 한 가지인데, 뭐냐 하면 컴퓨터나 인공지능이 할 수 없는 능력을 아이들에게 길러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알파고는 뭘 못하냐 하면, 바둑에서 이세돌을 이길지는 모르지만 그 바둑의 의미가 무엇이고 자기가 알파고를 이겼다는 것이 인류 역사상 뭘 의미하는지에 대한 의미 해석을 할 수는 없습니다. 무엇이 가치 있고 무엇이 의미 있는지에 대한 의미를 추구하는 것은 인공지능이 할 수 없는 거죠. 그렇다면, 그리고 인공지능 스스로가 질문을 던질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길러야 되느냐 하면, 창의적인 상상력, 그 다음에 인간과 지구의 운명, 그 다음에 인간과 문화에 대해서 상상하고 사고하고 질문할 수 있는 아이들로 길러내야 되는 거죠. 과거처럼 밑줄 치고 정답이라고 하는 것을 달달 외우는 그런 식의 교육이 아니고, 창의적으로 상상하고 질문할 수 있는 능력들, 그 다음에 의미를 추구할 수 있는 능력들을 길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지금까지의 경쟁교육을 넘어서서 동료 아이들과 함께 협업하고 정서적으로 공감하고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그런 인격체로 자라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육의 매우 중요한 사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창의적이고 그 다음에 삶의 가치를 추구하고 함께 더불어 성장할 수 있는 아이들을 길러내야 될까? 학생들을 길러낼까? 그러면 이전과는 전혀 다른 교육이 필요한 거죠. 그런 시대 정신 속에서 우리의 수업의 혁신의 방향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왜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드리냐 하면, 수업 혁신은 단순히 내가 수업에서 아이들과 불행하게 만나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우리 교실에서 자고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바꿔볼까? 이것도 물론 수업을 바꾸는 매우 중요한 동기가 되긴 하지만요, 수업 혁신은 그냥 테크니컬한 것이 아니다. 교수 기법을 단순히 바꾸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시대가 바뀌고 있고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이 거대한 시대에 대한 상상력, 그 다음에 어떤 시대를 열 것인가에 대한 깊은 통찰력 속에서 수업 혁신의 방향을 잡아야 된다는 것이죠. 몇 가지 단계로 좀 나눠 보겠습니다. 우리가 교육과정, 최근에 많이 하는 이야기가 있죠. 교육과정, 수업, 그 다음에 평가를 일체화시켜서 함께 바꿔야 된다고 이야기를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을 좁은 의미로 수업 자체로도 말할 수 있지만, 교육과정, 수업, 평가를 일체화해서 이 전체를 사실은 우리가 변화시켜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방향으로 바꾸는과 관련해서 하나하나 한 꼭지 한 꼭지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교육과정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교육과정 하면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교육과정이라는 건 뭐냐 하면 교육과정에는 크게 제가 좀 단순화시켜서 말씀드리면 두 가지 다른 패러다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내용이 주어져 있고 그 내용을 아이들에게 효율적으로 전달시키는 것이 교육과정이라고 생각하는 사고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교육학자 중에 타일러 같은 학자들, 근데 교육학자 중에 타일러 같은 학자들의 생각인데요. 이 타일러의 패러다임을 받아들이면 교육과정이 뭔지에 대해서 되게 익숙하게 알 수 있었어요. 행동적 수업 목표 배우셨죠? 행동적 수업 목표는 수업 목표는 행동적인 용어로 진술해야 된다는 주장인데 왜 행동적 수업 목표가 나왔냐 하면 교육과정이라는 것이 커리큘럼인데 커리큘럼의 원어적인 뜻은 경주로를 달려가는 말이 경주로를 달려가서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 그 다음에 그런 경주로 뭐 그런 것들을 교육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타일러는 이 교육과정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열심히 달려서 목표 지점에 도달하는 것이 교육과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이 전통적인 교육과정의 관념을 가지고 있으면 도달해야 될 목표로서의 명시적인 목표가 있고 그 목표에 도달하는 효율적인 방법이 있고 그 목표에 효율적으로 도달한 다음에는 성공적으로 도달했는지를 확인하는 장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보면 뭐가 필요하냐면 명시적인 수업 목표, 효율적인 교수 방법, 그 다음에 목표에 도달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식 시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전통적인 교육 과정을 가지고 수업을 하다 보면 무슨 문제에 직면하냐면 교육 과정의 목표가 뭐냐 하면 아이들이 어떤 경험을 하든지 교실에서 하는 경험이 재밌거나 지겹거나 상관없이 목표에 도달하기만 하면 되는 거죠. 선생님은 어떤 역할을 하시는 분이냐면 아이들을 끌고 목표 지점에 도달하기만 하면 됩니다. 새로운 패러다임에서는 이런 교육과정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1980년대인데요. 이것도 시간이 좀 됐습니다만 전통적인 교육과정이 잘못됐다고 해석하는 일군의 교육학자들이 새로 생겨났습니다. 이런 학자들을 교육과정 재개념주의라고 불러요. 교육과정 재개념주의라고 부르는데 대표적인 학자는 파이너 같은 학자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서양도 아이들이 수업에 열심히 참여하지 않고 수업 시간에 널브러져 있고 자고 이러니까 이제 학교가 교실이 붕괴되고 학교가 위기에 직면하게 되니까 이게 원인이 뭔가를 찾다 보니까 우리가 그 교실의 수업을 이끌어가는 교육과정의 아이디어 자체가 잘못된 것이구나. 비판적 성찰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육과정 커리큘럼의 원어를 찾아보게 돼요. 커리큘럼의 원어를 찾아봤더니 커리큘럼의 원어는 라틴어로 쿠레레라고 합니다. 교육과정의 원어는 라틴어로 쿠레레인데 쿠레레는 아이들이 즐거워하거나 지겨워하거나 어떤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이 교육과정이 아니고 경주로를 달려가면서 느끼는 경험 그 자체를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거죠. 쿠레레로서의 교육과정은 그 경주로를 달려가면서 교사와 학생이 느끼는 그 경험 자체를 중요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니까 배움에 즐거움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함께 여행하는 경로에서 아이들과 교사가 함께 성장하고 배우고 탐구하는 즐거움을 누리지 않으면 그건 좋은 교육과정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목적지가 있다고 생각하고 끌어가는 교육과정이 아니고 그 배움의 경로에서 함께 즐기며 느끼고 성장하는 그 경험 자체를 소중히 생각하는 새로운 교육과정에 대한 아이디어가 필요하고 그게 라틴어 쿠레레가 가지고 있는 원어적인 뜻입니다. 오늘 선생님들이 교실에서 아이들과 즐겁게 탐구하고 함께 성장하는 그런 교육적 경험을 가지고 있는 방향으로 우리 수업의 방향이 교육과정의 방향이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수업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건 아마 거꾸로 교실 번역된 책을 읽어보신 분들은 익숙하게 본 그림이실 텐데요. 이 그림을 보면 현재 교육 지형의 모습에서 수업 변화의 방향을 이야기하는 외국 학자의 존 버그만과 아론 샘제의 책에 나와 있는 제가 도표를 하나 가져왔는데 도표를 보시면 왼쪽에 있는 도표가 전통적인 교실의 모습입니다. 여기 세 가지가 나와 있죠. 하나는 관계가 있고요. 하나는 내용이 있고요. 하나는 호기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실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학습 내용을 전달하느라고 관계도 깨져 있고 호기심도 없는 거죠.
이게 지금 우리 교실의 모습이다 이거죠. 우리 수업의 모습이다 이거죠. 그런데 이런 수업의 방향을 어떻게 바뀌어야 된다. 세 가지가 다 존중되는 학생과 교사, 학생과 학생들이 배움을 통해서 좋은 관계를 맺고 함께 성장하고 서로 협력하고 동시에 호기심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 우리가 이제 미래 수업의 방향과 관련해서 제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은유적인 표현이 지금까지의 교육이 100m 달리기에서 승리하는 아이들을 길러냈다면 이제는 인생의 마라톤을 즐겁게 뛰어갈 수 있는 아이들을 길러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KBS의 명견말이라는 프로그램에 성균관대 나노과학 최고 학자가 나오셔서 되게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하셨습니다. 호기심 격차 사회라는 말을 하셨어요. 호기심 격차 사회.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격차가 있는데 미래 사회의 성패를 결정하는 요인 중에 하나가 호기심 격차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어떤 사물이나 모르는 것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성공적으로 잘 살아나고 호기심이 없는 아이들은 사회에 적응하거나 또는 성공하기가 되게 어렵다고 하는 지적인데 수업 변화의 방향은 학생들과 교사가 좋은 관계를 맺고 함께 성장하고 끊임없이 변하는 현실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고 그런 탐구 속에서 새로운 내용이나 학습에 대해서도 즐기면서 배울 수 있도록 수업의 방향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평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하나 찾아왔는데 제가 초등학교 때 받았던 유형의 성적표입니다. 여기 보면 학생이나 학부모들이 성적표를 받으면 제일 궁금한 게 뭐죠? 우리 반에서 몇 등 했나죠. 100점을 맞아서 기분이 되게 좋은데 우리 반 아이들 중에 30명이 100점 했다. 그러면 행복도가 갑자기 떨어져요. 왜냐하면 우리 한국에서는 오랫동안 공부하는 방법이 내가 나 자신을 이기고 계속해서 성장해 가는 것을 조력하고 격려하고 도와주는 방식이 아니고 남과 경쟁해서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80점 맞아도 1등 하는 것이 좋지 100점 맞으면서 10명이 다 100점 맞는 것을 즐겨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식의 평가 관행의 밑바탕에는 잘못된 평가관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초등학교를 비롯해서 중고등학교에 정규 석차가 없죠. 그리고 많은 경우에 과목 석차도 없어지는 추세에 있습니다. 초등학교는 아예 석차가 없고요. 성취지향적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아들내미가 작년에 받은 성적표인데요. 사회 내용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조선 초기 건국 과정을 이해하고 나라의 기틀을 세우는 과정을 이해할 수 있음. 근데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학부모들은 이 내용을 보면 그래서 어쨌다는 거냐 이런 생각을 하실지 몰라요. 그런데 평가의 방향이 남과 경쟁해서 몇 등을 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학생들이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고 어떤 수행을 하고 있는가를 중심으로 평가의 방향과 평가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 급격하게 바뀌는 것에 맞추어서 제도만 바뀔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바꿔야 되는 거죠. 시험 보고 너 몇 등 했냐 하고 퇴근하고 경쟁시키는 시험이 아니고 학생 하나하나가 자기의 소질에 맞게 계속해서 성장하는 것을 격려하고 지지하는 방향으로 우리의 평가에 대한 아이디어나 생각이 근본적으로 바뀔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제 그 밑바탕에는 어떤 평가관이 있냐면 영어로 되어 있는데 이걸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Assessment of Learning이 있습니다. Assessment of Learning. 학습의 평가라고 번역을 할 수 있겠죠. 지금까지 우리의 전통적인 평가는 Assessment of Learning입니다. 그러니까 배운 걸 평가하는 거죠. 그래서 얘가 얼마만큼 공부했는가를 측정하고 등위를 매기는 것을 이게 전통적인 평가관입니다. Assessment of Learning. 그런데 핀란드나 외국의 수업 평가하는 모습을 보면 심지어는 시험 보는 날 친구한테 가르쳐 주기도 해요. 그 다음에 평가하는데 잘 못 보면 선생님께서 조금 더 생각해 보아 하고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도 주고요. 우리의 시험 보는 모습하고 되게 달라요. 왜 그러냐 하면 평가의 패러다임이나 평가에 대한 생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런 나라에서는 Assessment of Learning이 아니고 Assessment for Learning입니다. Assessment for Learning. 뭘 위해서 평가하느냐? 학생에게 학습이 일어나기 위해서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가가 학생의 학습을 도와주기 위한 목적으로 평가를 한다는 거죠. 그런 의미의 평가를 위해서 우리의 수업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를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크게 평가의 패러다임의 변화는 Assessment of Learning에서 Assessment for Learning으로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거꾸로 교실과 수업 혁신과 관련해서 바꿔야 될 수업의 현실을 진단하고 수업 혁신의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거꾸로 교실이 이 큰 그림 속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수업 혁신의 다양한 흐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장 현실을 잘 반영하고 시대 정신에 맞는 가장 큰 수업 혁신의 방향이 거꾸로 교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수업을 바꾸는 것 중에 왜 거꾸로 교실이 현 시대에서 가장 혁신적이고 진보적이고 또 실현 가능하냐 하면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일단 수업이라고 하는 것이 테크놀로지의 영향을 받잖아요. 그런데 거꾸로 교실은 변화하고 있는 현 시대의 테크놀로지를 가장 잘 이해하고 교실 수업 상황 속에 반영하고 있는 거죠. 이제 과거에 우리가 서당식 교육은 어땠습니까? 서당식 교육은 그러니까 종이나 이 인쇄 기술이 발달하지 못해서 구술 중심으로 수업을 했다고 그랬죠. 구술과 낭송 중심으로. 그 다음에 산업화된 시대에는 공책에다 쓰는 것 중심으로. 그게 그런 수업 방법이 잘 생각해 보면 교육공학이나 테크놀로지와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거꾸로 교실은 뭐냐면 우리 시대에 지금 새롭게 생겨나고 있는 컴퓨터, 그 다음에 인터넷, 다양한 이 ICT를 교실에서의 수업을 어떻게 활성화하고 시대에 맞게 할 수 있는가와 잘 연결시킨 모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핵심적인 아이디어는 뭐냐면 선생님이 이제 더 이상 수업에서 30명, 40명, 50명 된 학생들을 앞에 놓고 학생들의 기대나 요구나 학생들의 준비도나 흥미나 적성이나 이해도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떠드는 수업 할 필요 없다는 거죠. 과거에는 그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테크놀로지가 지원이 안 됐기 때문에, 공학이. 그런데 거꾸로 교실은 이제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그런 수업의 내용은 어디서 보면 된다. 학생들이 네트워크화된 인터넷이나 이런 자료들을 통해서 혼자 학습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교실에서는 뭐가 돼야 되냐? 그런 학습을 기본적으로 그런 내용들을 접하고 온 아이들이 교실에서 모여서 서로의 흥미와 적성이나 요구나 이런 능력이나 준비도나 역량이 다른 아이들이 함께 더불어 협력하고 뭔가를 만들어내고 배움에 대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활동 중심으로 수업이 디자인될 수 있다. 이게 거꾸로 교실의 핵심적인 아이디어입니다. 얼마나 명쾌한가요? 명쾌할 뿐만 아니라 현실에서 실현 가능한 아이디어인 것이죠. 왜 현실에서 실현 가능하냐 하면 이 거꾸로 교실 플립 더 러닝이라는 아이디어의 기원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미국에서 이게 일반화되고 보편화된 것에는 존 버그와 아론 샘저의 역할이 되게 큽니다. 이분들이 누군가요? 이분들이 전문가가 아니죠. 교육 전문가나 이론가가 아니고 현장 실천가들이에요. 그런데 고등학교에서 화학을 가르치는데 어떤 딜레마에 직면했습니까? 고등학교에서 혹시 화학 배워보셨나요? 되게 어렵죠? 화학이 되게 어려운데 그 어려운 내용을 아이들에게 설명을 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90분 수업 중에 70분, 80분을 설명하느라고 다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학생들은 교사가 아무리 친절하고 재미있게 설명한다 하더라도 학생들의 이해도는 차이가 있을 거고 어떤 학생에게는 교사의 설명이 너무 쉽고 어떤 학생에게는 너무 어렵고 어떤 학생들은 그저 알아들을 만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진도에 쫓기다 보니까 수업 시간에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실험이나 탐구나 협동적인 프로젝트를 할 시간이 없는 거죠. 이런 현실적인 딜레마를 직면한 아론 샘저, 존 버그만이 어떻게 했죠? 우리가 거꾸로 뒤집기라고 하는 간단한 아이디어를 낸 거죠. 그래서 수업 시간에 교사가 장황하게 설명하는 내용은 교실 바깥으로 빼내서 아이들이 교사가 찍은 디딤 영상을 간단하게 보고 수업의 핵심적인 내용을 이해하고 들어오면 교사가 이제 설명의 시간은 상당한 정도로 줄이고 학생들과 함께 그 기본 이해를 바탕으로 탐구도 하고 함께 지식도 추구하고 협력도 하고 프로젝트도 하고 이런 식의 활동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얼마나 멋있는 아이디어인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단순한 것 속에 진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단순한 아이디어를 통해서 미국 교실이 바뀌고 있고 세계의 교실이 바뀌고 있고 한국의 교실도 바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게 현실에서 실현 가능하냐고 말씀을 드렸냐 하면 현실의 실천에서의 교수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아이디어가 출발했기 때문에 현재도 동일한 딜레마를 겪고 있는 한국의 현장 선생님들도 이 아이디어를 적용하시면 자기의 교실을 바꾸어 내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실천으로부터 시작된 학교 현장의 교육
실천을 바꾸기 위한 운동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실현 가능성이 높은 아이디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 교실에서 적용돼서 우리의 교실을 희망적으로 바꿔가는 몇 가지 예를 말씀드리면, 초등 수업은 사실 많이 바뀌었고요. 중학교 수업도 이제 자유학기제로 바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공불락으로 잘 바뀌고 있지 않은 것이 고등학교 수업입니다. 그 중에도 고3 수업이 잘 바뀌고 있지 않죠. 근데 저희 거꾸로 교실 네트워크에서, 미래 교실 네트워크에서 활동하고 있는 주번 선생님 중에는 고3 교실임에도 불구하고 거꾸로 교실을 하고 계신 선생님이 계시고요. 그 선생님의 수업을 제가 살펴봤는데, 선생님께서 올려주신 자료를 보니까 고3 학생들이 EBS 교재나 이런 자료들을, 또 의미 있는 자료들을 함께 읽고 토론도 하고 탐구도 하고, 그 결과를 서로 협력적으로 제시도 하면서 함께 배우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교실에서도 가능하구나, 이걸 제가 그 사례를 보고 확인을 했고요. 실제로 그 학생들이 수업에서 성취감도 증가하고요. 입시교육에서도 크게 불이익을 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입시교육에 도움이, 수능이라든지 대학 가는 데도 도움이 되는 그런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종시에 있는 김안나 쌤, TV에도 많이 소개됐습니다만, 수학 수업에 학생들이 스스로 게임을 만들어내요. 활동들을 만들어내는데, 가장 창의적인 활동 중에 하나가 뭐죠? 학생들이 스스로 기획하고 스스로 만들어내는 활동인데, 지금 거꾸로 교실의 몇 년의 경험을 통해서 아이들이 스스로 기획하고 만들어내는 수업의 단계까지 와 있는 거죠. 여기서 학생들이 삼각함수를 가지고 원카드 게임을 만들어냈습니다. 함께 배울 수 있는 이런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스스로 만들어내는 교실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이 거꾸로 교실의 몇 년의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바고요. 이 현상이 선생님들의 교실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자신감을 가지고 시도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거꾸로 교실의 다양한 가능성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실제로 시행하다 보면 꼭 장밋빛 미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든지 시행착오가 있게 마련이고요. 중간에 포기하지 마시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혼자서 하시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래교실 네트워크나 주변에 있는 지역 모임에서 거꾸로 교실을 함께 실천하고 수업 혁신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고 있는 동료 선생님들과 학습 공동체를 만들어서 더불어 함께 하시면 훨씬 쉽게 접근하시고 노력도 적게 드시고 효과도 훨씬 크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수업을 바꾸기 위해서는 누가 먼저 바뀌어야 되겠습니까? 학생이 바뀌어야 되겠습니까? 선생님이 바뀌어야 되겠습니까? 선생님 자신이 바뀌어야 되죠. 그런 의미에서 지그문트 바우만이라고 하는 유명한 사회학자의 이야기를 인용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그문트 바우만은 학습을 세 가지 차원으로 나눕니다. 1차 학습, 2차 학습, 3차 학습, 이렇게 세 가지 차원으로 나누고 있는데요. 1차 학습은 무슨 내용을 배우는가를 결정하는 것이 1차 학습입니다. 내용을 학습하는 게 1차 학습이고요. 2차 학습은 학습하는 방법을 학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내용을 배우는데, 예를 들면 한국사 교과서에 무슨 내용을 담을까를 둘러싸고 우리 사이에 지금 크게 논쟁이 벌어지고 있죠. 어떤 내용을 배울 것인가가 1차 학습이라고 하면, 그 내용을 선생님이 주도하는 강의식 수업으로 배울까, 학생 중심의 참여형 수업으로 배울까, 이런 학습 방법에 대한 내용이 2차 학습이라고 하면, 3차 학습은 선생님들께 좀 익숙하지 않은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데, 3차 학습은 뭐냐 하면 습관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습관화를 막는 방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말 그대로 뭐냐 하면 배운 것을 벗겨내는 학습입니다. 하그리브스라고 하는 매우 유명한 교육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21세기 교사들에게 필요한 핵심 역량이 뭐냐 하면, 핵심 역량의 목록들을 쭉 제시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당신이 배운 대로 가르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입니다. 21세기 교사가 되면 당신이 배운 방식을 벗겨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전통적으로 어떻게 배웠나요? 강의식 수업, 전달식 수업의 방식으로 배웠고요. 그게 우리 몸에 습관으로 굉장히 깊게 녹아 있습니다. 그걸 벗겨낼 수 있어야 되죠. 그걸 3차 학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차 학습은 새로운 습관을 얼마나 빨리 습득하느냐보다 기존의 습관을 얼마나 빨리 떨쳐버리느냐에 3차 학습의 성공이 있습니다. 오늘 선생님들이 수업을 성공하고 수업의 혁신을 이루기 위해서는 아이들이 변화되기 전에 선생님들의 몸에 습관화된 가르치려고 하고 전달하려고 하고 자기 혼자 권위주의적으로
강의하려고 하는 습관을 벗겨내야 됩니다. 그런 의미의 3차 학습이 선생님들 본인에게 일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런 것들을 동료들과 함께 실천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수업 혁신의 방향에 대한 강의 잘 들으셨나요? 시대의 흐름에 대한 통찰력을 바탕으로 교육과정과 수업, 평가의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거꾸로 교실과 같이 변화하기 위해서는 교사의 변화가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상단에 위치한 다운로드 메뉴를 통해 이번 차 시의 퀴즈와 요약 정리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